한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너무 착한 게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와줬거나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한국과 과거 청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일본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일본에 많은 성금을 보냈습니다만 일본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가 나가지 않은 것은 지금도 많은 한국인들이 공분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줬지만 결국엔 한국에 진심으로 고마워한 나라는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도움은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도 줄 수 있으므로 그러한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계적인 위기 속에 오직 한국만이 자신의 나라를 도와줘서 제대로 인상을 남긴 사례들이 나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 정부의 주선으로 처음으로 해외로 파견된 의사가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인 최재욱 교수는 우즈베키스탄 국가자문관 자격으로 파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현재 유럽의 사태가 매우 위중해졌고 자국조차도 그러한 위기에 휩싸일 것을 우려하여 한국 정부와 협력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특별히 정부에서 국가자문관을 파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즈벡은 완전 외국인으로부터 폐쇄가 되었으므로 한국의 최재욱 교수는 특별 절차로 입국을 했으며 우즈벡 현지에서 매일 현지 보건부 장관과 더불어 주요 인사와 함께 매뉴얼을 만들고 현 사태에 대응하는 일을 진행 중인 것이죠.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한국에서 최 교수를 파견하여 보건 노하우를 알려준 것에 대해 매우 큰 감사를 연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신들을 도와줄 수 없고 이런 위중한 상황에 선뜻 나서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빠른 시간에 자문관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우즈벡 부총리는 이제 누가 진정한 친구인 줄 알겠다며 대한민국을 진정한 우방으로 말하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까지 구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의 각국을 돕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6.25 때 참전한 에티오피아나 콜롬비아 등을 기억하면서 지금에 와서 진단키트나 방역으로 갚은 것처럼 각국에서는 매우 각별하게 이것을 기억하여 결국에는 한국의 큰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미 간에도 방위비 논란이나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가운데 미국은 다른 때보다도 크게 한국에 감사를 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5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른 걸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미 연방재난관리청이 진단키트 수십만 개를 구매할 수 있게 해준 한국에 감사한다면서 파트너와 동맹은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야말로 경제적인 지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필요 없는 나라이지만 자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1순위로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구해서 보내준 한국의 모습을 잊지 못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사태에는 돈이 있어도 진단키트는커녕 마스크나 기본적인 의료장비조차도 제대로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은 미국에 마스크나 의료장비를 수출하기로 해놓고 법을 바꿔서 수출품이 중국에 묶이게 조치하여 미국 당국을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여러가지 정보를 은폐했다는 의심을 받자 이에 대해 화가 나서 이렇게 물자 수출법을 강화했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미국은 중국과는 우방이 아닌 모습입니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 간에도 마스크를 서로 가져가려고 쟁탈하며 프랑스는 이 사태를 계기로 자국에서 필수 의료품을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한국의 존재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것이겠죠. 그 밖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진단키트를 계속해서 비행기를 보내 실어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하나같이 한국의 빠른 작업으로 키트를 보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의 진짜 친구다 혹은 진정한 파트너다와 같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갈수록 강해지며 착한 마음을 가진 한국인들에게 보답으로 돌아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대만, 베트남 등 세계의 여러 나라가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거나 종식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일일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다. 현재 중국, 미국의 갈등 속에서 한몫 잡으려던 베트남에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쉽게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2의 중국으로 주목받는 나라 베트남이 현재 사태가 진정되면서 푹 베트남 총리는 낙관적인 경제 지표를 발판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를 대거 위치해 다른 나라는 꿈도 꿀 수 없는 올해 5%대 성장 달성을 자신했는데요. 우선 지난 3일 베트남 투자기획부와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베트남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 규모는 139억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해 기대 이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최근 사태로 인해 미국의 주요 글로벌 공급망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7일 해외 매체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뜻밖에도 최근 27개의 미국 공장들이 오히려 인도네시아로 옮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이 제조업 투자국으로서 예전만 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며, 실제로 베트남에서 다시 돌아온 기업들에 따르면 다시 국내로 돌아온 이유로 높은 물가 상승률과 낮은 생산성에 발목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베트남 매체 VN 익스플로러에 따르면 국가별 투자 순위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베트남 투자 순위 1위였던 한국은 5위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베트남 경제 성장률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중심은 가공과 제조업 분야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5% 이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제조업 산업이 베트남에 들어와야 하는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제조업이 아닌 단순히 베트남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베트남은 현재 사트 속에서 철저히 자국 이익을 위한 집중과 선택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에서는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언론에 따르면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한국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기업에 최대 200억 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기대했던 미국 투자가 안 들어오자 그에 따라 다급해진 푹 베트남 총리는 결국 다시 한국 기업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어졌는데요. 최근 베트남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박민성에 있는 베트남 삼성전자를 찾은 푹 베트남 총리는 삼성은 베트남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며 삼성이 베트남 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삼성이 베트남에서 제조하는 것에서 베트남인들이 삼성 제품을 제조하는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장려해달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결국 베트남은 한국 없이는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인데요. 실제로 한국은 2014년부터 지난해 2019년까지 통틀어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 자본 규모 순위에서 1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한국이 지난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에 최대 200억 원의 지원금과 최대 2년간 1인당 최대 60만 원의 고용 보조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한 주된 이유는 낮은 비용 때문인데요. 베트남은 생산성마저 낮다고 합니다. 공사비 컨설팅 회사인 컨코스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 직원들의 생산성은 한국 직원에 비해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결국 마무리를 한국 직원들이 다시 해야 하는데요. 이직률 또한 높아서 필요 인력이 50% 이상을 더 보유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에 나선 인권위는 낮은 인건비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국내 매체 건설경제에 따르면 고도 성장 중인 베트남은 연평균 임금 인상률이 25%에 이르고 있고 최저임금 역시 해마다 10% 이상씩 뛰고 있다고 합니다. 예로 10년 전 20만원 선이던 대졸 초임 월급이 지금은 40만원이 됐고 앞으로 5년이 지나면 60만에서 80만원 선으로 뛸 전망이라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글로벌 인력자원 컨설팅 업체 ECA 인터내셔널에서 보도된 연간 임금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5% 이상으로 세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편 한국은 이번 사태 속에서도 K-방역으로 전 세계에 모범을 보이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경제를 계속 돌리자 한국이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낮은 인건비가 더 이상 기업들의 최우선 순위가 아닐 거라는 것을 시사하는 바인데요. 한국은 첨단 산업과 연구에도
100억 원 이상의 국비 지원 보조금도 지원해 줄 거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한국에서 발표한 인센티브로 더 이상 낮은 비용으로 동남아시아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줄어든 상황인데요.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국내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1.8%의 성장률인 미얀마가 2위, 브루나이를 1.4%로 3위에 올려놓았다. 싱가포르, 캄보디아에 이어 태국은 마이너스 6.5% 꼴찌다. 동남아시아의 평균 GDP 성장률은 올해 마이너스 2.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5.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목요일 발표된 아시아 개발 전망 2020 보고서에서 베트남에 대한 최근 전망치는 4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보고서는 가뭄이 장기화되고 수출 물량이 준 농업 침체에 따른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5월 국내선 운항이 외국인 관광객 감소 폭인 98%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ADB는 2020년 남은 기간 동안 농업과 서비스업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글로벌 대유행으로 개인 소득이 감소한 데 따른 외부 수요 감소와 내수 감소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성장세가 2021년에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올해 당초 전망치를 유지했다. 이번 보고서는 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3%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베트남의 올해 물가 상승률은 지역 평균인 1%보다 높아 당초 전망치보다 0.9%포인트 낮다. 베트남은 1분기 GDP 성장률은 3.8%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베트남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7.02%로 2018년 7.08%를 기록한 데 이어 최근 10년 만에 두 번째로 높았다.